일자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쐐기진도 있고, 쐐기 형태. 예, 장사진, 이제 그 하객진 네. 등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정사 영웅 삼국지 강영원. 신현철입니다. 지난 6편에서는 네. 그 교의 추정과 유비가 네. 유주성 전투, 네. 청주성 전투에서 대승을 했다고 했죠. 그렇죠. 두 성의 전투였죠. 네, 그렇죠. 승리로 들떠있던 교의 추정과 유비에게 나쁜 소식이 전해져요. 아, 어떤 소식입니까? 중랑장 노식 장군이 네. 황건적 수장 장갑과 거력에서 싸우다가 패해가지고 지금 광정으로 도망가서 농성하고 있다고요. 상당히 어렵게 전투를 이끌고 있다는 그 소식을 갖다 이제 유비가 듣고 네. 교의 추정에게 스승 노식 중랑장을 돕기 위해서 광정으로 출정을 가겠다고 이제 요청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추정이 그 유비의 청을 갖다 받아들여가지고 넉넉한 군수품하고 군량을 지원하고 그래서 유비는 두 번의 전투에서 사상한 그 의병을 새로 구청해가지고요. 네. 네. 다시 500의 의병을 이끌고 네. 광정이 노식에게로 찾아갑니다. 항상 500명이군요. 예, 그렇죠. 네. 노식을 찾아온 그 유비를 노식은 반갑게 맞이하겠죠. 네. 이때 노식은 늠름하게 유비 옆에 그 서열에 있는 네. 도열에 있는 그 관우 장배에게 반해가지고 크게 찬사를 갖다 이제 보내죠. 네. 이렇게 해서 유비가 노식이 수하에 그 주둔하면서 네. 황건 농민군 총수 장갑과 오랫동안 대치하면서 이제 소외하던 어느 날에 네. 노식이 유비를 갖다 불러들여요. 네. 그래가지고 군이 알다시피 네. 광정은 지세가 험하기 때문에 네. 먼저 움직이는 군대가 어려운 상황이 처해진다. 그러니까 이 광종의 지세에 맞춰서 네. 그 당분간은 이 광종이 어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네. 그 주준 장군이 영천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영천성 안으로 들어가서 농성에 임하고 있다고요. 아, 연청선. 그렇죠. 내가 광군 1,000명하고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자네의 의병을 이끌고 영천에 가서 황건적 파제가 형성한 포위망을 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비는 노식이 이제 지시를 받아가지고 영천을 향해 이제 출발하는데 이때 장보 장량 형제가 대군을 이끌고 파제에게 합류해가지고 그 황건 농민군의 수가 배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영천성에 갇힌 주주는 각종 어려움에 접하게 되죠. 네, 더 어려워지네요. 그렇죠. 사실 광군이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었더라면 네. 성에 갇혔더라도 식량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상 이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황건 농민군에게 많은 그 협조를 갖다 구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주준이 그 성을 버리고 나와가지고 장세에 있는 황보승에게 이제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제 주진이 영천성을 포기하고 빠져나가자 영천을 장악한 황건 농민군은 뭐 그냥 승리로 사기가 완전히 충천돼 있죠. 그렇죠.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장사현까지 이제 함락시키려고 대책 없이 이제 진격을 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성을 둘러싸고 이제 포위망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을 그 이게 이제 성이라고. 성이에요. 그러면 이 성에 앞에 이제 해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는 산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성을 포위하면은 성 안에서 그 적병이 공격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떠한 경우 뒤에 적이 없다는 가상을 하면 안 돼요. 뒤에서도 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여기에다가 그 방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녹각 같은 거 세우고, 그 다음에 참호를 팠어야 돼요. 참호를 파고 다 들어 있어야 되는데, 수월하게 영천성을 차지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피곤하고 방책 싸려면 하루 종일 걸려야 되죠. 근데 그 쌀 생각도 안 하는데, 그 성 안에서 딱 보니까 이들에게 혹시 방책이라도 쌀 시간이 되면 큰일 나겠다 생각하니까 그 황보승 장군이 주준에게 통첩을 보내요. 내가
병사 기병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저기 황건동맹을 갖다 공격할 테니까 대개는 벌판에 나가 있던 병사들 이끌고 네. 황건동맹군의 후미를 갖다 공격하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방책도 만들지 않았지. 좀 안이했어요. 그리고 참호도 만들지 않았죠. 아, 방심했군요. 그렇죠. 협공을 당해요. 그렇죠. 협공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방향이 없겠죠. 그 이제 포위망은 금방 뚫어져요. 네. 그리고 그 이들이 그 도망을 가면서 그 장량하고 장보 네. 그리고 이제 파제는 네. 가급적이면 멀리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두머리. 그렇죠. 네. 그 이제 장사석에서 멀리 떨어진 숲이 우거진 임야를 배경으로 초원의 진영을 구축해요. 아, 숲이 우거진 곳에요. 네. 여기에 농민군을 갖다 추적해가지고 갔던 황보승하고 주진이 네. 딱 보더니 황보승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적병은 네. 병법에서 기피하는 군영을 세웠다고. 지금 적들이 뒤에는 숲이 우거지고 네. 자필이 무성한 들판에 진영을 세웠는데 네. 내가 볼 때는 이들은 많은 병력에 의존하는 오합지졸에 더 이상 아니라고. 제대로 된 책사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병법에서 기피하는 이런 곳에 진영을 세우지 않겠다고요. 자, 우리는 자풀이 우거진 들판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길이 강풍을 타고 적진을 강태해서 숲을 갖다가 같이 태우는 그걸 이용하는 화공책을 활용하자고. 네.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주준도 마치 화공을 생각하고 있었죠. 네. 네. 화공이죠. 이것이 저 정사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정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화공. 네, 화공을 했죠. 그래서 의견이 합쳐해가지고 그날 밤 이제 야음을 통해가지고 네. 모든 병사들에게 최대한 적진 가까이 네. 그 마른 집단을 깔아놓고 마른 집단. 예, 강풍이 그 적진을 치고 들어올 때 네. 그때를 기다렸다가 네. 그 마른 집단을 향해 화살을 날리자고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데 네. 삼경에 이르러 가지고요. 네, 네. 이제 강풍이 불어요. 네. 한밤중에. 그렇죠. 네. 이제 삼경이라고 하면 그 저녁 11시부터 1시까지인데 네. 거의 1시로 보죠. 네, 네. 뭐 1시에도 이밤사 깃돌이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때 또 그렇죠. 한시도 또 많이 하시네요. 강군이 마른 집단을 향해서 이제 불화살을 날리면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깊은 잠에 취해 있던 그 군영의 불길이 휩싸이니까 황건동민군은 갈피를 잡지 못하죠. 네. 우왕좌왕하게 돼요. 난리 났네. 그렇죠. 난리 났네. 그렇죠. 불 난리 났네요. 그렇죠. 불난리. 그렇죠. 네. 뭐 갑옷에 불이 붙으니까 그걸 끊으라고 정신이 없을 때 네. 병기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죠. 이때를 놓치지 않고 관군들이 황건 농민군이 진영을 기습 공격해요. 그러니까 뭐 허둥대다가 관군이 잠깐에 수 없는 몫이 날아가고 살아남은 관군은 농민군은 관군의 눈을 피해서 이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장량, 장보 그리고 대장 파제는 간신히 빠져나와가지고 밤새도록 말을 달려서 관군이 추적하기 어려운 곳에서 군대를 수습해요. 네. 도망간 후에 네. 현장에서 자기 농민군을 점검해 보니까 네. 그 농민군이 절반 이상이나 낙오가 되죠. 비참하군요. 그렇죠. 이들은 크게 낙심해요. 네. 그리고 이 패잔병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갈팡질팡할 때 돌연 한 무리의 군마들이 노도같이 달려옵니다. 오. 붉은 깃발을 높이 들고 다가오는 5천 명의 군사들 중에 네. 선대에서 말을 타고 오는 붉은 말을 타고 오는 장수는 멀리서부터 봐도 한눈에 확연히 들어올 정도로 위풍이 당당했어요. 누구일까요? 글쎄요. 궁금해지네요. 중년이 나이쯤 되어 보이는 장수는 네. 키가 7척 정도 되는 날렵한 몸매에 네. 엷은 입술 위로 검고 긴 수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 흰 피부 얼굴의 그 장수는 가늘게 찢어진 두 눈에서 네. 날카로운 예지를 내뿜고 있었는데 오. 그 장수가 붉은 투구와 붉은 갑옷을 챙겨 입고 네. 붉은 말을 탄 채로 장보 장량의 무리를 향해 수하 졸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전 병력은 일제히 일자진을 형성하라고요. 일자진이요? 예. 오. 일자진을 형성하라는데 왜 그 공격에서 일자진이 이렇게 자주 나오죠? 아, 예. 그 이제 공격형에는 네. 그 몇 가지 형이 있는데 네. 그 일자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일자진은 말 그대로 예, 쐐기진. 일자.
뭐 쐐기진도 있고, 쐐기 형태. 예, 장사진, 이제 그 뱀이 구급을 하면서 진영을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식이 있고, 그쵸. 뱀사자네. 그렇죠. 하객진 네. 등이 있어요. 이 정도 이렇게 있는데, 네네. 일자진이 통상적인 전투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게 돼요. 네. 그럼 일자진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병사가 상대방도 통상적으로 공격을 같이 벌판에서 싸우게 되면 거기서 거의 이쪽도 공격하려고 이쪽은 방어만 하려고 하지 않죠? 네네. 진용이 아니라 진형이니까. 네. 여기 일자진. 그러니까 서로 일자진을 형성하는데 일자진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병을 주로 양쪽에 놓고 네. 그다음에 앞에 그 보병을 그러니까 국로수를 놓고 네. 그다음에 중보병을 놓고 중보병. 그다음에 이제 뒤에 그 경보병을 놓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근데 상대방도 분명히 일자진 형성했으면 기병이 앞에서 공격해 오려고 하겠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국로수가 기병이 오는 걸 막아버려야 돼요. 화살을 날려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조조가 왜 일자진을 형성하냐면 네. 상대방은 일자진이고 뭐고 도망가가지고 네. 정신없이 그 진영이 붕괴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쐐기진이라고 하면 그 공격의 방향이 일자진은 전부 다 공격이 가능할 수 있죠. 네네. 근데 쐐기진이라고 하면 사실은 적병의 약한 점을 찾아가지고 네. 이제 쐐기 박듯이 네. 도끼에 쐐기 박듯이 약한 침을 치고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느 방면이지만 이쪽은 분열이 돼 있다면은 일자진으로 공격의 방향이 넓은 게 좋죠. 일쪽이 세면은 쐐기진으로 약한 데를 치는데 그렇죠. 이제 봐가지고 어차피 여기가 지금 진영이 제대로 형성이 안 붕괴돼 있으니까 전부가 쳐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여긴 기병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병이 국로수가 없어요. 진영이 형성이 안 돼 아직 있으니까 형성이 안 됐으니까. 기병들 입장에서는 그 세뇌병이 무서운 건데 아까 없으니까 그냥 치고 들어가면 진영을 갖다가 붕괴시킬 수 있죠. 그 말이 보병들 사이에서 싸울 때 보병들이 말 짓밟힐까 도망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리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진을 딱 이제 형성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죠. 어느 진을 칠 건지도 상대방의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맞추죠.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일자진을 치더라도 그 병사끼리 서로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정예병으로 더 자신 있다 했을 때 일자진을 치는데 이제 여기는 완전히 붕괴되니까 뭐 일자진으로 그냥 그 쐐기진 같은 경우는 상대의 약점을 찔러서 기병이 뚫고 들어가가지고 붕괴시키고 공격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조조가 병법에 최고로 뛰어난 그 명사예요. 그럼 장사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장사진은 뭡니까? 장사진은 그 똑같이 그 뱀이 굽을 방향을 뱀이 흘러가듯이 들어가면서 적진 안에 들어가서 그 적진을 유리시키는 건데 그냥 휘젓는 거예요? 그리고 하객진은 일자진으로 있다가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 병사 그 방진을 형성했든지 그 방어진의 원진을 형성했든지 방어진을 갖다 형성해서 범위가 넓으면 그죠? 범위가 일자진은 요것만 앞에만 전투할 수 있게 되죠. 그랬을 때 하객진은 쳐들어가서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왜란 많이 썼던 전략이죠. 이렇게 하면 공격할 방향이 많이 늘어나죠. 학의 날개처럼 그렇죠.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하객진은 일자진에서 변형을 변형된 거군요. 오케이. 변형된 건 아닌데 변형을 일으킬 수 있죠. 일자진으로 가다가 중앙에 이제 이렇게 있던 저기 세력이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서 이제 공격 방향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자진이 가장 그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거예요. 조조가 아주 뛰어난 전략가군요. 그렇죠. 최고의 전략가예요. 최고 전략가요. 사실 나간주 선생님 모태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모든 전략 전술을 막 그냥 그 신출 규모하는 그리고 귀신 같은 전략을 세우는데 최고라고 치죠. 전략 전술이 사실은 그 촉에서도 유비가 전략 전술을 거의 만들었고 그다음에 법정 같은 그 장수들이 만들었지. 제갈량은 행정, 정치, 외교. 그다음에 그 유비가 있을 때는 주로 그 후군에서 아주 그냥 그 군수물자, 군량을 갖다 차질 없이 된 거예요. 근데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군수물자 되고 그다음에 그 군량미를 제대로 차질 없이 되고 모자라는 군사를 보충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한 걸로도 제갈량이 뛰어난 재상이 될 수 있는데 네. 나간주 삼국지에서는 그 정사하고도 상관없이 네. 제갈량을 완전히 거의 신의 그렇죠. 수준까지. 전략 전술가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조조의 이 그리고 뭐 한 수 조조가 두 수를 보면 세 수를 보는 식으로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조조가 아주 뛰어나군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중년의 나이쯤 되어 보이는 장수는 네. 키가 7척 정도 되는 날렵한 몸매, 네. 얇은 그 입술이로 검고 긴 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싸우는데 네. 그 일자진을 형성한 후에 네. 그 딱 그 일진의 국노수에게 명령을 해요. 네. 적진을 향해서 국노를 있는 대로 날려. 오. 그 적진이 혼란해질 것이다. 혼란해지죠. 그럼 그 후에 선두의 기병이 신속히 패잔병의 진영으로 기습 공격하라고. 네. 적병은 전열이 그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병의 공격을 받을 국노수가 없어요. 기병이 들어가면 적진은 완전히 그 안에 보병들은 말에 짓눌릴까봐 아까 막 그 흐트러지고 막 난리가 날 거라죠. 그때 이진에 네. 중보병이 쳐들어가서 저기 그들의 그 방책이나 녹각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제3진의 경보병이 들어가서 그냥 적진을 쓸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순식간에 광군이 공격을 당한 장보 장량이 아무런 대책들 세우지 못하고 이제 공격당하죠. 그냥 급히 패줘요. 이들이 나머지 그 황건 농민군을 갖다 이제 챙기지 못하고 들어가니까 네. 남아있던 농민군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순식간에 흩어지죠. 그러다 그냥 느닷없이 나타난 관군들이 휘두른 칼에 목을 다 내놔. 그 수급이 1만여에 달합니다. 지공장군 장보하고 선봉장 파제는 남아있는 농민군을 이끌고 그냥 방어 치면서 결국은 그 양측으로 퇴각을 하고요. 네. 인공장군 장량은 자기 형, 네. 그 광종에 있는 그 황건 농민군 총수 장각에게로 황급히 이제 방향을 돌려요. 장각. 네. 유비가 군사 1만 5천을 이끌고 장사에 도착했어요. 네. 근데 이때는 이미 전투가 벌써 다 끝나 있었죠. 승리 후. 네? 그렇죠. 승리 후 도착했죠. 유비가 검은 투구, 네. 검은 갑옷을 입고 네. 붉은 말을 탄 채 네. 날카로운 예지를 내뿜는 그리고 붉은 깃발을 들은 장수에게 개면쩍죠. 네. 우리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네. 관건에게 조금도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고. 이미 그 장수가 다 싸워서 이긴 그렇죠. 뒤에 장군께서 너무도 큰 승진을 하니까 저희 의병들에서 마음이 흡족하다고.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위는 탁군 탁현 출신으로 네. 유비 현덕이라고 하고 네. 이쪽은 관우 운장. 네. 그리고 또 이쪽은 그 장비 익덕이라고 이제 소개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혹여 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장군의 함자를 갖다 여쭤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장수가 잠시 이제 뜸을 들이더니 네. 유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 장군이라긴 그렇고 소장은 네. 기도이 조절하 하오. 겸손까지 또 갖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비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벌써 조제의 익명은 그냥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시다면 진시황이 장안에 비결될 정도로 뛰어난 장군 황보숭 장군이 그 부장 네. 하니까 유비가 이제 조조가 이제 바로 그분 아닙니까라고 하려고 하기도 전에 말을 바치기도 전에 네 그렇습니다. 태국 초연 출신으로 조조라 하며 자는 맹덕입니다. 이제 조정에서 기도 인면을 맡고 있는데 네. 이번 난을 통해서 황보숭 장군이 부장으로 중원 지역이 네. 진압을 수행하고 있다고. 네. 근데 그것보다도 광군도 황건 농민군을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는 네. 이 마당에 그렇죠. 의병들이 목숨을 갖다 그 바쳐서 싸우겠다는 그 애국심이 참 마음이 흡족하다고. 그 뜻이 갸륵하다 이거죠. 갸륵하다 이거죠. 조종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유비 입장에서 더 명구하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이제부터라도 이곳에서 그 우리 의병들이 도와드릴 일이 없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딱 얘기하긴 이것은 이제 완전히 평정이 됐고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 네. 이제 광정을 한번 가라고. 광정의 노식 장군이 그 굉장히 힘들 거라고. 그렇죠. 광정의 그렇게 말을 해주고 조조는
황군 농민군이 수급 1만여를 치유하고 그들이 놓고 간 마필, 치중 수천을 갖다 챙겨서 이제 장사성으로 돌아가요. 유비는 할 일이 없죠.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제 가라는 대로 가야죠. 광정으로. 그렇죠. 네. 중랑장 노식이 있는 광정으로 이제 방향을 되돌려요. 네네. 그렇게 유비와 의병들이 광정을 향해 한참을 나아가는데 네. 한무리 광군 수백 명이 함거 앞과 뒤를 호송해가지고 네. 마주쳐 오는데 한거가 유비 옆을 딱 스나칠 때 네. 우연히 한거를 보게 된 유비가 네. 깜짝 놀라죠. 왜요? 말해서 황급히 뛰어내려가지고 한거로 달려가더니 스승님 이게 어찌된 년이냐고. 이게 노식 스승님. 노식이 이제 죄인이 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어찌된 년입니까? 그러니까 현덕 아주 추한 꼴 보여 미안하다고. 네. 장기간 장각하고 대치하여서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정황을 살피러 온 황관 좌풍이 황제에게 노식 장군이 몸을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전투에 임하지 않아서 병사의 사이가 아주 땅에 떨어져서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보고했네. 이제 사실은 노식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는 뇌물을 안 줘가지고 그 전투에 공을 세워 이제 다냐 쓸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 동탁 중랑장을 동탁을 세우기 위한 그 하나의 계략이었어요. 내용을 안 바치니까 그렇죠. 당했군요.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썩어 빠진 그 정부 내에서는 얼버려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국가 제대로 그 방향을 잡고 국가를 갖다 반듯하게 일으킬 수 있는 체제가 안 되고 청렴하고 옳은 사람들 다 도태되고 썩어 빠진 자들만 그 부귀영화 누리는 자리에서 그 혼탁하게 놀게 되죠. 뇌물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군요. 인류가 생긴 이래 조직이 생긴 이래는 항상 뇌물이 항상이라고 있었습니까? 봐야겠죠. 특히 그 썩은 집단 뭐 중국 역사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썩은 계속, 자들이 그 집권하고 있으면 제대로 된 밝은 사람들 이런 사람 끄지 않고 그냥 그 자기네 인척관계, 인맥관계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 그 민심을 얻지 못하고 대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역사는 계속 도는군요. 그렇죠. 이런 거는 좀 현대 사회에서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참고를 해서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어요. 노식이 담당한 표정으로 말하는데 한국에 실려가면서도 대장부다운 기질이 보여지죠. 유비가 그 스승의 그 끌려가는 모습을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보면서 내내 깊은 시련과 이제 회의에 빠져요. 그렇겠네요. 유비 일행이 이제 한참을 행군하여 산골짜기 지나서 형주하고 유주로 갈라지는 갈림길이 나와요. 장비가 여기서 이제 발을 멈추고 투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남쪽은 광종 가는 길이고 북쪽은 탁현 방향입니다. 차라리 탁현으로 돌아가서 옛날 유업 생활로 하는 것이 더욱 보람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유비가 이제 장비는 직선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회의를 느꼈어요. 부정부패가 저기 하고 성공하는 자는 각종 뇌물이나 이런 거 갖추고 능력 있는 사람 제거하고 그 자리에 갔다가 결국은 동탁이 싸움 패하게 만들죠. 이런 세상 싫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장비가 크게 반발하니까 유비도 이제 황당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의병 생활에 이제 염증을 느낀 그 장비의 반발에 조조 형제들이 이제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장비의 노골적인 불만에 이제 관우가 장비를 다독이죠. 우리가 의병을 조직한 것은 일신이 아니 때문이 아니고 보람이 없는 위협 생활을 정리하고 나라를 구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갖다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냐. 참고 기다리자고. 형님 같은 그렇죠.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도 장비가 불만을 갖다 잠재우지 않죠. 냉혹한 성격에 급한 성격이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성격이에요. 관우 형님 말씀으로는 안 되는군요. 유비가 이제 난감해져. 그래서 이제 관우에게 방향을 이끌려고 결심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관우가 노식 장군이 말씀을 들으자고 힘을 실어주니까 유비는 일행의 거취를 갖다 이제 결정해가지고 거록군 광종으로 이제 향합니다. 이제 거록군 광종으로 향해가지고 행군한 지 이틀째 되는 날에 멀리 산 너머에서
도주하는 병마와 병사들 그리고 그들을 쫓는 일단의 추격병 무리가 내지르는 함성, 징소리, 괭가리 소리, 북소리들이 그냥 요란하게 울려요. 누군가요? 그러니까 유비하고 관우 장비가 깜짝 놀래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벌판을 내려다보겠죠. 그 벌판에는 관군들이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채 이마에 누런 두건을 잃은 황건 농민군이죠. 네네. 이렇게 쫓기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들은 청공장군 장각이라는 깃발을 들고 있었죠. 그렇죠. 여기서 유비는 즉시 장비를 불러 전략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그 원래 나관준 선생 모태 삼국지를 보면은 유비의 캐릭터가 좀 인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그래서 이제 백성을 보다듬는 그런 이제 캐릭터인데 그리고 전투는 주로 관우 장비한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강 선생님의 삼국지에서는 주로 전략 전술을 유비가 많이 세우는데 네. 어느 게 사실인가요? 정사에서도 네. 유비가 네. 그 병법에도 능했고요. 네. 그다음에 심리전에도 능했고 용병에도 능했어요. 그래요? 사실 조조가 네. 조조 같은 사람이 논영회에서 네. 천하의 영웅은 당신하고 나라고 칭했던 이유가 네. 유비가 울보기만 했고 네. 그다음에 뭐 인애라고 하면서 우유부단했다면 조조 같은 사람이 그 유비를 영웅으로 칭했을까요? 유비는 백성들로부터 우러러움을 받는 인품을 지닌 반면에 네. 상대방의 마음을 그 활용하는 심리전에도 능했고요. 네. 병법에도 능했고 네. 용병에도 능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조하고 같이 의병생활을 했어요. 나간준 삼국지에는 의병생활 한 게 같이 안 나오죠. 네네. 의병 조조의 밑에서 의병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조조가 유비의 네. 전략 전술이나 이런 걸 듣고 하면서 유비의 능력을 그 전부터 인정했었어요. 이런 내용이 안 나왔죠. 그렇군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유비가 이제 말해요. 네. 적은 승세를 잡아가지고 사기가 드높기 때문에 네. 우리가 잘못 대책 없이 뛰어들면 낭패를 당한다고.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수상계와 계략을 써서 수상계와요? 그렇죠.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승세를 잡은 농민군이 사기를 갖다 끊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요. 예, 수상계와 전략이. 수상계와 전략이 어떤 겁니까? 예, 보면 나무 숫자군요. 수상 나무 위에 그렇죠. 열려요. 개 꽃화자. 열개자, 꽃화자. 수상계와 나무 위에 네. 꽃이 열린다고요. 꿀리는 전략이에요. 화장성세죠. 사실 나무가 네네. 그 물론 열매를 맺는 조그만 묘목 같은 나무들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나무 그냥 뭉창한 산림의 그 큰 나무들이죠. 그렇죠. 그런 나무에 그 꽃이 핀다고 네. 생각을 거의 안 하죠. 그렇죠. 바로 그런 나무에 꽃이 피는 식으로 보이는 화장성세예요. 꽃이 만발하게 그렇죠. 피면.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그 이쪽에 그 대군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기가 끊어서 치는 그런 계략인데 이제 수상계와 그렇죠. 그 전략을 쓰기 위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그 유비가 관우와 장비에게 이제 전략을 제시하는데 벌판에 이제 산 모퉁이가 이렇게 있다고요. 네네. 이제 벌판에서 그 황건이 막 관군을 이제 쫓아요. 관군이 쫓겨오고 있는 그렇죠. 거죠. 관군이 관군을 쫓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쭉 올 때 네. 이제 쭉 이제 계속 관군이 밀리면 네. 뭐 이렇게 이제 오겠죠. 네. 황관 네. 이렇게 되는데 네. 이때 그 관우에게 뭐를 갖다 주냐면 네. 여기 언덕 중턱에 네. 의병을 끌고 네.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모퉁이 돌아서면 네. 황건을 향해서 쇠뇌와 국물을 갖다 그냥 무제한 날리라고. 만약에 귀퉁이 돌아서기 전에 여기면 그 병사가 뭐 소수 병사라는 걸 갖다 알게 되니까 알게 되죠. 속지 않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날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장비는 이쪽에 네. 해서 장비가 여기에서 관군 800을 이끌고 거기서 딱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공격이 시작되면 황건이 중간을 갖다 허리를 치라고. 그리고 자신은 여기에 이제 숲 전면에서 네. 그 기병 200을 이끌고 그다음에 말꼬리에다가 나무단 근데 소리 나는 방울을 달아요. 나무단은 왜 답니까? 나무 그 산가도 막 오가고 하면 먼지가 막 일어나죠. 흑연지. 그리고 방울 소리가 막 나죠. 그러면 대군이 기병이 있는 걸 있게 만들어요. 그래 이제 그 황건 농민군이 쫓아가지고 관군을 와서 모퉁이 딱 돌아서는데 그냥 국노하고 화살을 막 날리고 화살 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기병이 막 일으키고 그다음에 장비 쪽에서 800 관군이 허리를 치고 그다음에 이 기병들이 기습 공격 해버리니까 깜짝 놀라죠. 네. 대군이 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우쭈하더니 공격하던 걸 멈추고 뒤로 가려고 그래요. 네. 그때 이제 기병들이 그냥 기습같이 공격. 맨 처음에 200인지 숫자를 안 봤으니까 몇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깜짝 놀래요. 도망가게 되는데 이때 쫓기던 관군도 이게 기세가 바뀌었거든요. 다시 이게 돌아서서. 다시 이제 돌아서 공격. 3명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방법이 없죠. 이게 수상계와 그렇죠. 전략이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겁을 먹고 이제 허겁지겁 도망가기 시작해요. 멋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황군 농민군이 그 대열이 네. 완전히 붕괴되고 네. 통상적으로 생각해봐도 네. 대군이 대열이 무너지면 네. 소시 정예병으로도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병법상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네요. 아무리 숫자 많아도 그렇죠. 무너지는. 진영이 무너지고 사기가 떨어지면 그 끝이에요. 교병기가 제일 무섭지만 사기 떨어지는 게 또 그 다음에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로써 그 7편 네. 정사 영웅 삼국지는 끝마무리를 짓고 이어지는 8편에서는 유비와 동탁이 악연이 맺어지는 필령과 영천 전투에서의 중랑장 주중과 유비 활약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8편에서는 더욱 좋은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